안녕하세요. 사피 교육생들이 오픈소스를 만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말씀드릴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9기 교육생 강준영입니다. 지금 옆 세션에 나는 솔로의 광수님이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발표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사피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약자로 청년 개발자를 육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CSR 사업입니다. 사피의 교육과정에서는 소수의 우수교육생을 선발해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2020년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인 소스콘부터 이번 발표까지 사피 교육생들은 4년간 꾸준히 컨퍼런스에 참여해왔습니다. 제 선배 교육생들이 길을 잘 닦아준 덕분에 저 역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 그리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픈소스 기여와 삼성전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함축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리눅스, 안드로이드, 텐서플로우가 있죠. 개발자들은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상을 더욱더 빛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오픈소스에 기여하여 세상을 더욱더 찬란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진행한 삼성전자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저희처럼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피 교육생들의 오픈소스 개발 도전,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대규모 AI 모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많이 변화시켜 왔는데요. 지난 11월 8일 삼성 AI 포럼에서 공개된 삼성 가우스 역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별도의 처리 없이 모바일 기기 안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런 AI 모델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두꺼운 형태의 갤럭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AI 모델을 기기 안에 넣게 되면 어떨까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클라우드 환경에 비해 무리일 수 있으나 우선 인터넷 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서버와 통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가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장점입니다. 삼성에서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원은 온디바이스 뉴럴 엔진의 약자로 AI 모델을 디바이스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모델을 경량화하고 최적화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경량화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퀀타이제이션, 한국말로는 양자화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화는 이런 어떤 숫자를 더 작은 비트의 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32비트의 실수형 데이터가 양자화를 거쳐서 8비트의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화는 AI 모델의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원 역시 원 퀀타이즈라는 자체 양자화 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신 양자화 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원 내에 이식하는 것은 구현의 자원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Q-임플란트라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Q-임플란트란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 임포터의 약칭입니다. 양자화 중에는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여 AI 모델을 양자화하는 도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클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서클은 삼성의 원에서 AI 모델을 표현하는 일종의 규격입니다. 저희는 이 서클을 Q-임플란트에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양자화된 서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은 양자화를 진행할 때 일어나는 식입니다. x는 원래 값을 의미하고 이 스케일 팩터와 제로 포인트라는 값만 있다면 양자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값은 양자화가 끝난 이후 모델의 출력과 원래값 복원을 위해 원래값 복원을 위해 AI 모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값을 Q-임플란트를 적용하기 쉽게 양자화가 된 값 QX와 이 두 가지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Q파람스라는 자체 규격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서클 모델을 준비하고 Q-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면 양자화가 된 서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내부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클 모델은 여러 개의 텐서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텐서는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텐서에 대한 정보를 Q파람이라는 파일 안에 담아둡니다. 여러 개의 정보가 모여서 Q파람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Q파람스만 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클의 텐서와 이 Q파람의 텐서를 매핑을 하여서 마치 임플란트를 하듯이 그 안에 데이터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Q-임플란트가 동작합니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전 모델로 자주 쓰이는 모바일넷, 레즈넷, 인셉션의 내부 오퍼레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1개의 겹치는 오퍼레이터를 확인을 하였고 각각의 오퍼레이터에 대해 Q-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Q-임플란트가 잘 이루어져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Q-임플란트라는 모듈은 Q파람스만 있다면 AI 모델을 양자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Q-임플란트라는 모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한 Q-익스트랙트라는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Q-임플란트라는 모듈은 Q파람스만 있다면 모델을 양자화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Q파람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Q파람스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저희의 모듈을 더욱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Q파람스라는 것을 추출해내는 그런 모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Q-익스트랙트 모듈입니다. 해당 모듈은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양자한 모델 기반으로 Q파람스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Q-익스트랙트 토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모듈의 목적은 파이토치로 생성한 모델로부터 그리고 이 모델을 양자한 모델로부터 Q-임플란트에 필요한 Q파람스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내부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자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파이토치 모델을 준비하고 해당 모델을 먼저 원의 서클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텐서에 대한 매핑 정보가 남게 됩니다. 이 매핑 정보를 바탕으로 양자화가 진행된 모델과 매핑을 시켜서 Q파람스를 추출해내는 형식으로 내부 동작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듈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통해 Q-익스트랙트 모듈을 실행시켰습니다. 해당 시연에서는
자주 쓰이는 비전 모델인 모바일넷을 사용을 하였고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에서 AI 모델로부터 큐파람스를 추출해내고 인풋 서클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큐 익스트랙트가 끝나서 인풋 서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풋 서클과 큐파람스가 있어서 아웃풋 서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입니다. 두 파일의 용량을 비교해 보시면 약 14메가에서 3.8메가로 4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큐 임플란트가 잘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용량 외적으로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양자화 이전 모델과 양자화가 진행된 모델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 두 모델에서 겹치는 오퍼레이터인 컨볼루션 2D 오퍼레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양자화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서클이고요. 오른쪽은 양자화가 진행된 서클인데 왼쪽은 내부의 값이 실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 값이 정수형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큐 임플란트가 제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로 만든 모델과 양자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큐 익스트랙트를 진행을 하였고 큐 파람스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양자화된 서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쓰이는 양자화 기술을 원 내에 이식을 했듯이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쓰이는 양자화 기술 역시 원 내에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에서 개발자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이슈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슈를 사용해서 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분들과 열렬히 소통을 진행을 했는데요. 토론이 열렬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다음으로 이러한 토론이 끝나면 프로그래밍한 코드의 초안을 드래프트 풀 리퀘스트라는 것으로 올려서 토론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보였습니다. 드래프트 풀 리퀘스트에서도 역시 토론이 이루어져 더 나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된 코드의 내용을 실제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풀 리퀘스트에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리뷰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기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약 4주간 보시는 것처럼 드래프트 풀 리퀘스트와 풀 리퀘스트를 반복을 하면서 원 개발자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인 만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했고 현업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여러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개발자로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은 익숙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프로젝트 초반에 글 하나 적는 것도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생태계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결국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픈소스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문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Just do it, open source. 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를 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피 교육생 6명이 모인 연합팀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도전했기에 처음 경험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또 다른 발표자인 세림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 이채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사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피를 하면서 이번 SDC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피 교육생들도 다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피 교육생들이 열심히 작성한 코드들이 사피 내부의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이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드디어 저희가 개발한 코드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삼성의 오픈소스 중 사슴이란 플랫폼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사슴이란 삼성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for 매시업의 약자로 개발자들이 빅스비, 스마트띵스 기기 등을 이용해서 쉽게 자신만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사슴을 이용하면 외부 개발자들은 스마트띵스를 자신의 서비스에 연결하여 원하는 로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띵스 앱에 등록된 기기를 이용해 자동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AI와 IoT가 접목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식품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가전제품과 AI를 접목시킨 서비스의 목적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개발자로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사슴을 활용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쉽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구현한 서비스의 시연 영상을 본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를 구별하여 사용자가 좋아하는 색상을 전구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합니다. 첫 번째 팀원은 빨간색을 좋아하며 평소 공부할 때 비발디의 사계를 즐겨 듣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 퍼스널 컬러가 뭐 같으신가요? 바로 봄 웜톤입니다. 그래서인지 비발디 사계, 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팀원은 여름에 숲을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울창한 숲을 연상시키는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취미로 왈츠를 추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왈츠를 추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팀원이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를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팀원은 밤에 바다를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다가 어울리는 푸른빛의 전구와 함께 여러분들도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작은 밤의 음악을 들으며 밤바다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사용자를 판별해서 전구의 색상을 바꾸거나 플레이리스트를 바꾸어 주는 것과 같이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기능들은 사슴을 활용해서 제작한 것인데요. 사슴은 시각적 프로그래밍 도구인 노드레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플랫폼으로 사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드레드에서 존재하는 개념인 노드와 플로우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노드란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부품이고, 이 노드를 여러 개 연결하면 하나의 기능을 하는 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노드를 사용해서 저희의 사용자 판별 플로우를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노드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플로우에 사용한 4개의 노드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한 6개의 노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한 노드 중 첫 번째 노드는 객체인식 노드입니다. 객체인식 노드는 사진 또는 실시간 영상에서 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노드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사용했을 때 빠르면서도 정확한 욜로 V8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욜로 V8 모델은 정확도와 속도에 따라서 여러 버전을 제공하는데, 저희 서비스에서는 욜로 V8N, 욜로 V8S, 욜로 V8M을 제공합니다. N, S, M 순으로 정확도가 높으며 사용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욜로 V8 모델이 찾아낸 객체의 반환 형식은 3가지로 사용자는 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텍티드 오브젝트의 경우 모델이 찾아낸 객체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이미지 버퍼의 경우 객체 이미지를 버퍼 배열로 반환하며 이미지 파일의 경우 로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모델의 컨피던스 스레숄드 값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컨피던스 스레숄드란 모델이 객체를 얼마나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컨피던스 스레숄드 값을 0.6으로 설정한다면 특정 객체가 사람일 확률이 60% 이상일 때만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앞선 객체인식 노드를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용자의 웹캠에서 객체를 찾을 수 있는 노드를 개발했는데요. 웹브라우저와 저희 플로우의 상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웹소켓을 이용했습니다. 앞에서 객체인식 노드로 사람을 인식하면 인식한 사람의 얼굴을 추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했던 것이 얼굴인식 노드입니다. 얼굴인식 노드는 사진에서 얼굴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얼굴만 따로 잘라주는 노드로 얼굴인식에 특화된 욜로 V8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자 설정은 객체인식과 동일합니다. 얼굴인식 노드에서 추출된 얼굴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선 먼저 얼굴 사진을 벡터 값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얼굴 벡터화 노드를 개발했습니다. 얼굴 벡터화 노드는 페이스넷 모델을 사용했으며 임베딩된 벡터를 아웃풋으로 출력합니다. 얼굴 벡터화 노드도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데요. 얼굴 사진은 한 장 또는 여러 장 입력이 가능하고 반환된 벡터 값은 배열 형태로 다음 노드의 입력으로 전달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벡터화된 얼굴들을 비교하는 방법인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 노드를 이용해 두 벡터를 비교하면 -1에서 1의 값이 나오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벡터를 저장하는 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인 크로마DB를 노드화해서 사용자가 유사도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최종적으로 6개의 노드를 개발했고 이 노드들과 기존에 존재했던 노드를 이용해서 저희 사용자 판별 플로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판별 플로우에서 사용된 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판별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색이 저희가 개발한 6개의 노드이며 하나하나 세팅을 같이 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카메라는 객체인식 노드를 통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모델 중 실시간 응답을 위해서 가장 가벼운 모델인 욜로 V8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지했으면 감지한 사람의 얼굴을 추출해야 하는데요. 얼굴인식 노드의 설정을 바꿔볼까요? 얼굴인식 노드의 뒤에 연결된 노드에서 버퍼로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환 타입을 이미지 버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출한 얼굴 사진을 임베딩하기 위해 얼굴 벡터화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3명의 사진을 사용자의 얼굴을 벡터화한 파일을 각각 로컬에 저장해 놓았는데요. 저장해 놓은 파일과 얼굴 벡터화 노드로 임베딩된 벡터를 코사인 유사도 노드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이때 크로마DB 노드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플로우를 배포한 후 작동시키면 전구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카메라 앞으로 가면 얼굴을 추출한 뒤 기존에 저장된 벡터와 비교하면 빨간색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했을 땐 앞선 사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노란색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했을 땐 파란색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플로우와 노드가 오픈소스로서 확장성과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연에서는 IoT 캠만을 이용했지만 웹캠, 사진, 동영상으로 인풋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안면인식 서비스, 개인 맞춤 서비스, 닮은 꼴 찾기 서비스 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를 개발할 때 저희 각각의 노드가 개별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로부터 여러 설정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용자는 노드의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스레숄드 값 등 모델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드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저희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개발한 노드 패키지를 노드레드와 npm의 배포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일주일 만에 약 2,500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으며 저희 노드를 사용한 다른 개발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앞으로 1년 안에 10배인 약 25,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픈소스라는 생태계에 처음 참여하며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는데요. 삼성전자 MX 사업부 장세현 멘토님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 노드가 어떤 서비스든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개발자들이 저희 노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쉽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범용성을 고려하여 코드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픈소스로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개발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 코드가 사슴에 머지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오픈소스 기여를 짧은 기간인 6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팀원들 덕분인데요. 굿아이디어 팀은 사피 9기 교육생 6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저희는 오픈소스로부터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 이번 기여를 통해 나누어주는 입장이 되어보며 개발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21년도, 22년도에 참여했던 사피 5기, 7기 교육생들이 사슴에 기여한 소스 코드가 상용화되었는데요. 사피 5기에서 처음 개발한 데이터 스트릭트 노드가 7기에서 디벨롭 되었고 얼마 전 한국과 미국에서 상용화되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코드는 삼성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피 교육생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도전을 해나가고 있으며 저는 사피 9기인 저희가 작성한 코드도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피 교육생들이 오픈소스에 대한 만남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전 세계 어디서든 저희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